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훈민정음의 제자해의 천지인 상생과 하도 상수하게 돼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제자해 또 이제 전체 이제 그 훈민정음 책자에 상이라는 단어가 23번 나옵니다. 그리고 상을 취해서 이렇게 그렸다고는 취상이라고 합니다. 취할 취자에다 상자는 5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상과 취상이라는 단어를 알아야지만 훈민정음의 정수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이라는 것은 코끼리 상자인데 이 코끼리 상자를 쓰면서 어떤 그 말을 하고자 하면, 우리가 코끼리라면 옛날에는 굉장히 신비동물을 생각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왜 장님 코끼리 만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장님이 코를 만질 때 뭐 이렇게 장님 코를 만질 때면 뭐 뱀 같고, 또 꼬리를 만지면 또 다른 동물 같고, 그러니까 장님이 코끼리를 보지 않고 만진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상하기 어렵죠. 그와 같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근원적인 진리, 그런 진리를 어떤 기미나 징조, 그걸 통해서 어떤 상징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을 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취상할 때는 그런 상을 취해서 자기가 이렇게 도표나 수학으로서 그리는 것을 취상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상은 반드시 수를 통해서 상이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상수학입니다. 동양 수학은 그래서 상수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행을 얘기할 때 오행은 수화, 목, 금, 토지만 이 앞에 반드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수, 이화, 삼목, 사금, 오토에서 앞에 있는 수는 수고요. 뒤는 상입니다. 그래서 상수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오행을 수화, 금, 목, 토로만 알고 있으면 반밖에 모르는 겁니다. 오행을 알 때는 반드시 일수, 이화, 삼목, 사금, 오토라고 하는 그러한 조합으로서 알아야지만 오행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오행의 성질을 수로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가 아니면 왜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해석하는 것이 개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상은 수를 통해서 설명하는데, 놀랍게도 훈민정음에 수가 들어있습니다. 훈민정음에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누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그 철학적으로 이렇게 부연 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수학 속에서 정확하게 인식시킬 수 있습니다. 훈민정음은요. 그래서 그러한 상수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 상수학의 가장 핵심은 뭐냐? 1과 3이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일수록 3이라는 글자를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제사 지낼 때 수를 3번 돌리고, 그리고 뭐든지 사업을 하더라도 3번을 해봐야 되잖냐, 망하더라도 3번을 해보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제1, 제2, 제3의 인물이라고 합니다. 제3일 할 때는 새로운 제4, 제5의 인물이라 하지 않습니다. 제3의 인물이라 할 때는 새로운 인물을 일 때 제3의 인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3이라는 것은 이렇게 새로운 창조의 의미도 있고요. 1이라는 것은 근원적입니다. 그래서 1에서 3으로 가고 3에서 1로 반복되는 이런 게 상수학, 이것을 동양에서 가장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천부경은 1과 3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바로 일시무이시일, 그래서 1입니다. 그리고 석상극에서 3으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일시무실 석상극의 의미를 오늘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상. 그러나 그 구조로 볼 때는 1에서 3으로 펼쳐집니다. 그러다 다시 천부경의 뒷구조로 가면 맨 뒤쪽에 그러면 인중천지일, 사랑 가운데 천지가 셋이 하나가 됐다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에서 3으로 펼쳐졌다 다시 3이 하나가 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천부경의 구조는요. 수학으로 볼 때. 그래서 다시 1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1, 3, 3, 1입니다. 반복됩니다. 그리고 단군세기, 행촌 이하 선생이 쓰신 단군세기도 1과 3이 반복됩니다. 그거를 뭐라 그러냐? 지빌, 하나를 잡으면, 그러면 셋이 포함되어 있다. 3, 3. 그리고 그 셋은 3이 모이면 하나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1과 3, 3과 1이라고 하는 그런 구조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일하게 훈민정음도요. 초성, 중성, 종성이 어떤 원리로 있습니다. 그래서 초성, 하늘을 의미하는 초성과 땅을 의미하는 종성과 사람을 의미하는
중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3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3이 하나라 모여서 한 음절이 됩니다. 그 한 음절은 바로 천부경에 3에서 1이 되고 1에서 3이 되고 또 단군생에서 1에서 3이 되고 3에서 1이 되는 원리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훈민정음을 너무 확대 해석해가지고 옛날 천부경이나 옛날 그런 철학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 말씀에. 그러니까 천부경과 똑같다. 천부경에서 나왔다 할 수는 없습니다. 훈민정음. 그거는 그분들이 그 당시에 훈민정음의 집현전 학자들이 천부경을 봤다. 단군세기를 봤다라고 제가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근저에 흐르는 상수학의 철학적 배경은 동일하다는 거죠. 천부경의 1, 3, 3일의 어떤 반복되는 상수학이나 단군세기의 3과 1이 반복되는 상수학이나 훈민정음의 초성, 중성, 종성이 한 음절이 되는 거랑 동일하다는 거에 제가 말씀드린 거지 천부경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흐르는 흐름은 동일하다. 상수학의 흐름은 그걸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이음절로 지금도 발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훈민정음의 기원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중국은 지금도 이음절로 발음을 기호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3음절입니다. 이게 3음소죠. 음소. 그것은 바로 천부경과 단군세기 그리고 우리나라의 근저에 흐르는 3과 1이라고 하는 법칙대로 그걸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면서 천부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천부경에서 글자에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이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뒷구절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 천지인에 숫자가 달려 있습니다. 11, 12, 13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요. 천일, 지일, 인일이라고 하는 동일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 누구나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과 인간은 동일한 수평적 가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학자들이 연구해서 이건 그런 뜻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일, 지일, 인일이라는 것은 여기에는 이제 인간이라는 존재는 피조물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인간은 그런 동일한 수평적인 존재 가치가 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천일일, 지일, 이, 인일, 삼의 1과 2와 3은 존재 가치로는 동일적인 가치지만 그러나 하늘은 아버지와 땅은 어머니라는 수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천지를 바탕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주관적으로 존재의 가치가 높게 평가한다 하더라도 하늘이 첫 번째요, 땅이 두 번째요, 인간은 세 번째거든요. 그런 수직적 의미로서의 그런 개념이 존재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 가치 의미와 존재 원리 두 가지가 같이 이 문장에 수학의 의미로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천부경의 천지인의 상수철학의 두 번째 보면요.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건 구별하기 위해서 한글로 3자를 그렸고요. 그 다음에 천이, 지, 인인데요. 이거는 하늘과 땅과 인간은 천지인의 음양 구조는 동일하다. 하늘에도 낮과 밤이 있고 땅에도 후박이 있고 강유라고 그러죠. 그러한 있는 것 같이 훈민정음도 음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음, 모음, 그 다음에 청탁, 심천, 깊고 얕은 소리 그렇게 음양 구조로 되어 있죠. 그리고 더불어 3으로 이루기 때문에 3제 원리에서 초성, 중성, 종성의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와 3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천부경에서 비롯되지만 우리 한의학도 그렇고 모든 이렇게 동양철의 근본은 2와 3의 원리가 같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2와 3의 원리대로 훈민정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천지인이 합쳐가지고 큰 대삼이라는 것은 천지인이 세 개가 합치면 6, 7, 8, 9가 된다는 거죠. 6, 7, 8, 9를 뭐냐면 성수라고 합니다. 1, 2, 3, 4, 5를 생수라고 하고 6, 7, 8, 9, 10을 성수라고 합니다. 그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요. 생수는 뭐냐? 처음 생명이 발화될 때의 그런 상태를 설명하는 수를 생수라고 하고 발화된 생명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형체화된 것을 수학으로 표현하는 것을 바로 성수, 물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가 지표면에 새싹이 올라옵니다. 근데 새싹이 올라올 때 지상에 새싹이 나오진 않지만 지하에서 새싹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2cm, 3cm. 그러나 이게 마치 엄마가 태아 속에서 아기를 기르고 있는데 뱃속에서는 커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바깥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 지하
지하 속에 있는 그런 나무, 지하지목이라고 그러죠. 지하 속에 나무는 뭐라 그러냐? 삼목이라고 합니다. 삼. 바로 생수로서 표현을 해요. 그러다 새싹이 지표면을 뚫고 나오면 그걸 팔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양의 목은 삼팔목입니다. 삼팔목을 수학으로서 목의 성질을 얘기하는데 목에 바깥에 드러나지 않은 것을 삼목이라고 하고 형상화된 것을 팔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기가 태아에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삼목의 상태고 엄마가 밖으로 나오면 그 뭐예요? 팔목의 상태로 바뀌는 거죠. 이와 같이 이게 수학이 생과 성이라고 하는 아주 명확한 과학적인 원리로서 수학으로서 동양 철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은 이 상수학을 배제한 상태에서의 철학은 죄송하지만 잘못하면 이어령 비어령이 될 수 있어요. 코에 거면 코걸이, 귀에 거면 귀걸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반드시 상수학을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훈민정음도 이런 이 천지인이 하나가 되면서 6, 7, 8, 9라는 성수가 된 것 같이 왜 성수가 되냐? 인간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형성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훈민정음에. 훈민정음에 이 구절이 나오면서 나중에 반복할 텐데요. 인간이 될 때 모든 만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이 된다. 그래서 훈민정음의 중성에 사람을 배석하고 거기에 다시 이 중성에는 천지인 이 기본 삼모음이 또 들어갑니다. 훈민정음에. 그래서 그것은 마치 인중천지일과 같다고 하는 그런 구조인데요. 자, 다음 장에 보시면 천부경에서 인중천지는 인간을 통해서 인간과 더불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인간 가운데 천지가 있는 중심이 되는 하나가 되는 그런 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인간에 의해서 하나가 모아지는 그 회상기와 같은 거죠. 그런데 이 하나가 모아지는 것이 중성 속에 다시 뭐예요? 천지인의 기본음이 다시 있는 것 같다 이거예요.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학이 동일한 구조로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요. 자, 이제 본문 내용에서 제가 이게 내용을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걸 요약해 보면 초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말하면 말에서 맨 처음 미음이 초성이 되고 아가 중성이 되고 리을이 종성이 되겠죠. 초성은 발동의 뜻이 있고 하늘의 일이다. 사다. 하늘의 일이다. 그리고 종성은 그치게 하면서 이 정이라는 것은 이게 고요하게 만들어준다 이거죠. 이것은 즉 발음을 매듭을 지은 말하면 리을 하면서 매듭을 지어주니까 말. 그다음에 글을 하면 그러듯이 리을 자체가 종성이 땅의 어떤 일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 중간에 중성은 초성의 발동을 이어주고 종성의 성을 인겨주는 인간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중성을 설명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 인간의 역할과 똑같다. 인간은 하늘의 뜻을 받들어 초성의 생을 받들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그 생과 성을 인간이 한다. 그래서 중성을 인간의 어떤 그런 인이라고 배정하고 중간에 넣습니다. 천지와 더불어 역학적으로 인간을 중앙에 놓고 위에 천과 지로는 이런 구조적인 구조를 만든 것 속에는 천지인에 대한 이런 깊은 철학적 배경이 없다면 절대로 글자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 글자의 어떤 이 초성, 중성, 종성의 배합은 이 세계 어느 나라 문자를 봐도 이런 구조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제가 이게 언어학자는 아니더라도 많은 논문을 통해서 제가 확인하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훈민정음에 초성이라고 하는 그 내용, 그 원문이에요. 정음 초성은 즉 운서지 잠어야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운서에서 잠어. 이 운서법이란 요 구절을 갖고 이 운서는 중국에서 어떤 그 나오는 게 방법이기 때문에 중국을 바탕으로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운서라는 이 단어를 쓸 때에서 훈민정음 자체가 중국의 어떤 이 발음의 어떤 구조, 그다음에 원리를 그대로 했다고 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요, 운서법은 자모와 운모를 이루어지면서 자모를 초성이라고 하고 운모를 중성 플러스 종성을 해서 이 음절로서 발음을 구조를 설명한 것이 중국의 운서법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운서법 다 누구나 한학자라면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초성은 운서에서 얘기하는 자모와 같다라고 하는 걸 얘기할 뿐이지 운서법에서 기원했다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분 구조고요. 초성, 중성, 종성은 3단 구조입니다. 엄연히 다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성음은 이어서 비롯되니 이어서 여기서 비롯되면서 생기느니 그러므로 뭐다거든요. 그래서 혹자는 이게 바뀌었다. 초성인 자음이 모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그 1930년 이후로는 한글학회 하면서 자음을 모음으로 모음을 자음으로 바뀌었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구절의 근원적인 배경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민정음에는 자음 모음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훈민정음은 초성, 중성, 종성을 아주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한글학자들이 자음과 모음이라고 하는 걸로 편의적으로 나눈 겁니다. 그럼 그게 잘못됐느냐? 저는 잘못됐다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또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 다른 말이 나오면서 지금 왜냐하면 모음이 아니면 절대로 자음을 이렇게 발음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중성을 모음으로 부르는 것도 틀리지 않다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보시면 이 중성에 취상 천지인의 원리가 있습니다. 중성은 천지에서 취상을 함으로 그러니까 훈민정음에 5번 나오는 취상이라는 글자 중에 하나인데요. 취상이라는 것은 취할 지자에다 상상자입니다. 상을 취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가르쳤지만 이제 주어가 중성 안에 삼재의 도가 갖춰져 있다. 중성 안에 삼재는 만물의 우선이 된다. 천지인은요. 그리고 천은 삼재의 근원이다. 천지인 가운데 천이 삼재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천지인 삼자는 팔성의 머리가 되며 이 아래아, 우리가 아래아로 있죠. 천은 삼자의 으뜸이 된다. 그래서 어에다가 이 아래아자를 더하면 여가 되고 오에다가 아래아자를 더하면 요가 되고 우에다가 아래아자를 더하면 유가 되는 그런 원리는 이런 천을 반복하는 그런 그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 원리가 조금 더 천지인에서는 그 천을 대행하는 인간이 그런 역할을 해요. 그걸 이게 뒤에 구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훈민정음의 상수학에서 제가 좀 진도를 좀 빨리 나가도 이해해 주시고요. 개 자요지요는 제어 중성이니 초 종합이 성음이요 역 유어 천지 생성 만물이요 이 기재성 보상칙 필레 후인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자운의 어떤 요령은 어디냐? 중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성과 중성, 종성을 나눈 그런 지금까지 어떤 분류법에서 한글의 어떤 지편자 학자들이 탈피한 거예요. 그게 아니다. 중성을 따로 떼야 된다. 그 핵심은 중성이 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 중성은 초성과 종성이 합해서 음을 만드는데 그건데 뭐와 같으냐? 같은 유자. 뭐와 같으냐? 천지가 생성을 한다. 만물을 생성한다 이거예요. 초성과 종성이 음을 만드는 거나 천지가 만물을 생성하는 거나 동일한 그런 음의 원리로서 나오는데 그런데 뭐냐? 반드시 그 만물이 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재는 뭐냐? 천지에서 나는 모든 것은 다 재물입니다. 풀도 재물이고요. 재물이 아닌 게 없어요. 하늘 땅에서 만든 모든 생명체는 다 재예요. 재. 우리가 그걸 재를 쓰는 겁니다. 공기도 재고요. 재물이고요. 우리가 또 이 곡식도 다 재예요. 하늘과 땅이 베풀어주는 재예요. 그 재를 이루게 하고 보상, 그것이 서로 상보 역할을 하면서 서로 상보 역할을 하는 법칙, 이걸 지그라 하지 않고 치기라고 한다 저는 생각하는 게 그런 재가 이루어지고 서로 보상이 되는 그런 법칙은 어디에 있느냐? 그 뒷구절이 반드시 인간에게 의뢰되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을 통해야지만 천지 만물이 생성된 이 만물이 반드시 재성이 되고 그 재가 이루어지고 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그게 더 꼽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위도 인공적으로 인간이 조화를 거치면 일반 바위가 아니에요. 다시 재성이 되고 보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꽃이라든가 꽃나무에 다 보면 인간의 손에 의해서 조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더 아름다워지지 않습니까? 물론 인간적인 관점이지만 재성과 보상은 인간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이 얘기는 뭐냐? 빗대어서 중성이 아니면 절대로 초성과 종성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중성을 뭐 어머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발음의 중요수는 중성 인에 있고 중성이 초성과 종성을 합해서 발음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거를 또 다른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훈민정, 제가 이제 훈민정음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이게 최근에 더 많이 읽으면서 구절을 뽑아서 연관된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중성은 신천 합벽 창지어전 그래가지고는 중성이 깊은 데서 얕은 데서, 또는 아니면 합은 뭐라니까 입을 다물거나 벽은 입을 벌리는 거예요. 합벽. 그러면 벽합이라고 해서 벽합. 그런 소리를 내는 앞에서 일어나고 중성이 그러고 나서 어디냐? 초성이 오음으로 아설순치음 오음으로써 청탁이 화하면서 뒤에 따라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성, 중성, 종성하면 말하면 미음이 먼저 될 것 같지만 이 원리로 올 때는 아가 먼저 발동이 되면서 그 다음에 미음이 거기에 발음이니까, 여러분 아라고 하는 발음을 절대 하지 않고는요 말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는 할 수가 있어요. 아, 그죠? 미음자 없이 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미음만 발음하라면요 미 하는 수가 돼요. 중성을 또 써야 돼요. 미.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손을 거치지 않고는 천지만물이 재성과 보상이 이룰 수 없듯이 중성을 거치지 않고는 초성과 종성이 발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원리가 같이 철학적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구조로서 인식을 하고 그렇게 발음 구조를 이렇게 글자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중성에 깊고 얕고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앞이 되고 초성이 오음과 청탁으로 조화하여 뒤를 따른다. 그런 구절입니다. 제가 이제 이 천지를 생각하면서 그 전에 읽은 책하고 같이 이렇게 연관되는데, 옛날에는 천지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늘과 땅을 왜 이렇게 훈민정음하면서 왜 이 철학적인 배경으로 했느냐라고 이렇게 해둘 때 스티븐 테일러가 쓴 자아폭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은 책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책에는 현대인류는 자연으로부터 분리된 개인 자아의식이 6,000년 전부터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고고학을 보니까 4,000년, 3,000년 전부터 청동검이 발달하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청동검이 발달할수록 옥기가 이게 사라져요. 옥기, 하늘에 제사를 지내거나 천재 지내는 그런 문화가 사라지기 시작한 그런 게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청동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로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 6,000년 전에는 그런 무기가 없었다.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없었다. 그래서 그 대신 6,000년 전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지능이 높아지고 재능의 다양화가 생겼다. 그리고 하늘과 땅에서 분리되는 의식을 갖게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인류는 지능과 재능이 발달되었지만 6,000년 전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심각한 결정을 지게 하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책에서는 집단적 정신병을 알았는데, 어떤 정신병이냐? 집단 사륙하거나 집단 학살을 하는 그러한 전쟁을 일으킨다 이거예요. 6,000년 정도 간헐적으로 갔다 4,000년, 3,000년, 2,000년 또 아주 이렇게 전쟁이 심해지고 있다. 그래서 인류가 서로 집단적 공격을 가하고 계획적으로 정복하는 유일한 종족이 됐다. 근데 그 전에 4,000년 전에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6,000년은 거의 없고 4,000년 전은 드물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생겼느냐? 그것은 바로 인류가 하늘과 땅으로부터 벗어나는, 하늘과 땅을 내 일부로 생각하는 천국이 세계하는 인중천질같이 이런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고 자기 분리의식, 자기 자아의식이 더 발달한 결과 지능이 높아졌지만 자연과 일체감이 부정이 일어났다. 자연과 일체감. 그래서 고대 인류는 집단 간의 공격이 없었고 개인 간의 공격도 없었다는 거예요. 드물다는 거예요. 있어도 거의 드물다는 거죠. 그리고 전쟁은 서기전 4,000년 전에 시작된 듯하다. 전쟁이.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1740년부터 1897년 사이에 유럽에 230여 차례 전쟁이 났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얘기하면서 인간이 이렇게 집단 종족 학살과 전쟁이 근대에 오면서 더 심해지는 원리가 뭐냐? 그것은 자아분리다. 하늘과 땅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자아분리 의식이 생기면서 일어났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의사로서 여기 동감하고요. 이런 자아분리 의식이 공감 능력 부조를 일으켜요. 가족 사이에 자아분리의식이 생기잖아요. 그 분리의식이 자기 정체성, 독립성은 좋은데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면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애들이 안 나옵니다. 사춘기 때의 특징이 뭐냐? 어머니하고부터 벗어나려고 그래요. 부모님부터 벗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제 사춘기 같다 그러죠. 근데 그게 긍정적인 좋은 점도 있지만 어때요? 가족 간의 대화 단절의 어떤 하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잘 승화해야죠. 민족끼리의 분리의식이 뭐냐? 국가전쟁이 일어나요. 왜? 상대방 국가하고 나하고 일체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자연 환경과의 분리의식이 뭐냐? 환경 제약이 일어납니다. 자연을 소유하려고 그래요. 정복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천지를 정복하려고 소유하려고 하는 개념인데 제가 오늘 얘기하자는 뭐냐? 훈민정 얘기에서는 하늘과 땅과 인간은 상생으로 가야 된다는 철학이 들어있어요. 여기는. 근데 이거는 한의학의 기본 철학 아주 바탕이에요. 한의학에서는 병이 생길 수 유일한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늘과 땅과 같은 질서로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한의과 예과 1학년 가면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철학적인 의학서적인데 봐도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하늘과 땅하고 같은 어떤 그런 이 삶을 살고 그런 의식이 살면 병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 그 황제에게 이런 얘기 나옵니다. 재밌는 얘기인데 어떤 보니까 어떤 이렇게 할아버지가 고개 이렇게 수그리고 와요. 그리고는 아들 같은 사람이 허리 이렇게 머리 이렇게 흑발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물어봐요. 이 허리 구부른 분이 아버지고 허리핏이 아들이 아니요. 얘가 내 아들인데 그래요. 놀래가지고 아니 왜 그러면 아버지 왜 이렇게 젊고 이렇게 아들은 늙었습니까? 얘는 천지에 순응하는 질서의 삶을 살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래서 이렇게 오래 살고 200살 이상 살고 300살 살고 이 사람은 얘는 아들은 내 말 듣지 않고 천지에 순응하는 밤에 늦게 자고 새벽에 일어나지 않고 천지일 때 밤낮에 이렇게 순응하지 않잖아요. 현대인들이요. 그리고 먹는 거 막 많이 먹고 그리고 천지 그리고 생각도 너무 이게 고민 같은 거 너무 많이 하고 그러면서 쭉 설명합니다. 인간의 양생법에 대해서. 그 황제 내경이 나오거든요. 그 천지의 삶에 순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예과 2학년, 2학년, 본과 1학년 다니면서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천지의 순응한 삶이 뭔가, 뭘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건가 라는 고민을 하다가 자, 이 책을 보고 익숙하면서 아, 옛날 사람들은 거의 이렇게 사고방식이 그렇게 살았구나. 왜?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 살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야지 먹고 살아야 성공한다는 이런 보편적인 의식은 항상 다 누구나 갖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옛날 사람들은 하늘과 땅하고 하나가 되는 삶을 하나의 생활 철학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고민거리가 없는 거죠. 근심 걱정 그런 부분이 없어서 장수할 수 있었다는 걸 제가 요즘 와서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천지와 하나가 되자는 것이 훈민정음의 철학의 사상적인 배경입니다. 자, 좀 들어가세요. 초성 17자의 어떤 형상 순서는요, 오카토금수입니다. 여기 보면요, 각 상, 기형즉, 재지, 그 형태의 상을 따라서 창제했는데, 초성은 17자다. 아음은 기억이라는 상에서 이면서 설근 폐유직이다. 설근, 혀의 뿌리가 폐, 막는다. 목구멍을 막는 형상으로 이겨서 기억으로 이렇게 생겼대요. 목구멍을 막으면서. 기억. 니은은 혀가 붙잡대는데 상악, 잇몸 위에 있으면서 있는 그 니은이다. 이게 혀가. 그리고 순음은 이쁘잖아요. 입이 이렇게 있고. 그런 형상이다. 이빨같이 시읒이 돼 있다. 시읒 형상. 이응은 목구멍에 그런 똥고마리 형상이다. 그래서 그 순서가 아설 순치 후이다. 그래서 목화토 금수입니다. 이렇게 목화토 금수. 근데 발음 순서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거 가장 이제 많이 이게 철학적으로 분석 많이 하는데 자음의 발음 순서는 사람의 소리는 오행의 바탕을 두는 거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람의 소리는 번호 오행의 바탕을 두는 거로
합, 제4시, 사시에 합한다고 했어요. 사시에 합하면서 불패, 어그러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시가 키워드가 됩니다. 사시가. 그래서 소리는 사시의 흐름에 따라, 사시의 순서에 따라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후, 그 다음에 아음이 있는데 여기 순서를 보면요. 이 본문의 내용을 순서로 보면 후음, 아음, 어금니 소리죠. 후음, 아음, 그 다음에 설음, 치음, 순음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는 아설, 순치우, 목화토음 소리 있지만 발음은 뭐라고? 후음, 아음, 설음, 치음, 순음이 되어 있어요. 그래요? 그거는 바로 이 후음은 겨울에 해당되고요. 아음은 봄에 해당됩니다. 봄의 소리입니다. 봄의 소리. 그리고 설음은 여름의 소리예요. 치음은 가을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발음은 사계절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사계절 순서대로.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뒤에 가서도요. 그리고 토는 개하라고 가지고 토는 모든 토지, 토는 모든 만물을 함축한다 가지고 입이 머무면 이 순음이 이 입술이 뽑으면 절대 발음이 안 돼요. 입을 벌리지 못하지. 지금 마지막에 있는 입술이. 그래서 토와 같다. 그래서 겨울서부터 시작됩니다. 뭐 겨울에 해당되는 후음서부터 발음 순서가 시작되죠. 그래서 초성과 종성의 법칙은 사계절 순환 상생의 법칙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런 본문 내용을 갖고 한번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겨울이 봄이 되고 봄이 다시 여름이 되고 다시 여름이 가을이 되고 가을이 겨울이 되듯이 초성이 종성이 되고 종성이 초성이 되는 사계절 순환 무궁의 법칙이 있다. 이런 지는 주류불궁이요. 사시지은이요 순환무단이니 그 정의 복원이요. 이건 원형지정이 정입니다. 겨울의 정신을 정이라고 합니다. 여름의 정신을 형이라고 하고 봄의 정신을 원이라고 하고요. 그런 게 주역의 어떤 일반적인 어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원리입니다. 동이복춘, 겨울이 봄이 되듯이 초성이 종성이 되고 종성이 다시 초성이 되는 것은 바로 사계절이 봄이 겨울이 되고 겨울이 다시 봄이 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사계절 원리대로 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계절 원리대는 여기 보면 겨울이죠. 수. 그 다음에 봄입니다. 봄. 목. 그 다음에 여름입니다. 여름. 화. 다시 가을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겨울, 봄, 여름, 가을 이런 순서대로 그래서 푸, 아, 설, 치 마지막에 순 이렇게 해가지고 발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형상은 뭐요? 아설순치우입니다. 형상의 어떤 그 원리는 목화투금수로 하는 거거든요. 발음은 후와 설치 순으로 되어 있지만 그게 약간 순서가 맞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걸 역학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저는 이제 사계절대로 이렇게 하면 이거는 당연한 어떤 배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조선시대 때 학자 중에 신경주의라는 학자가 있어요. 훈민정 운해를 썼는데 이분이 초성에서 후음을 궁음으로 순음으로 우로 이렇게 해서 이걸 일반적인 기존의 역학자가 얘기했던 배열 방식입니다. 훈민정 연구자들 일부는 후음이 원래 토음이다. 토음으로 일반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배석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수음으로 배석했고 순음은 수음인데 왜 토음으로 배석한 문제를 되게 많이 제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신경주의도 기존 역학자분은 오해는요. 역학의 원리를 구강구조를 볼 때요. 구강구조를 보면 입술은 수이고 이빨은 금이에요. 이 이빨은 금이거든요. 그리고 수가 금수가 쌓아서 혀는 화미도 화를 이렇게 쌓고 바깥에 금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음이 수고 이렇게 후음이 토고 그런 순서로 이렇게 기존이 역학에서 얘기를 하는데 화의 장이죠. 혀는. 그래서 화가 끓을 수 없대요. 염증이 많이 생겨가지고 혓바늘이 돋아요. 화가 많이 끓여서 가장 민감한 게 혓바늘입니다. 훈민정의 발음 구조는 이런 기존의 오행학설을 다릅니다. 중국에서 얘기하는 오행학설에 그런 이 학설을 하지 않고 한 이유는 뭐냐? 후음을 수에 배속한 것은 원래 수는 가장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다가 동쪽에 운동을 하는 상입니다. 원래 동쪽으로 하는 거 그건 겨울이거든요. 겨울에 이렇게 그 기운이 태동돼야지만 봄에 올라오듯이 그래서 하도의 일수 겨울 운동과 동일하기 때문에 하도의 겨울에 해당되는 후음이 먼저 배속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후음부터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목구멍 소리는 수고, 겨울에는 때는 첫 번째 배열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음, 봄, 설음, 여름, 치음, 가을이 됩니다. 이게. 자, 태우 보키시와 하도라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하도를 본데 옷에 태우에 하는 게 막내가 됩니다. 태우 보키시는 천지연말인 근본이치를 통달했고 8개를 처음으로 그리신 분이죠. 이분이 이 그림을 남겨줬습니다. 이게 가장 이제 역학하고 동양천왕 공부하신 분들은 가장 이게 숙제인데요. 여기 보면 하얀과 까만 그런 그림이 있고 두 개씩 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6, 38, 27, 4구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50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도표화해서 간단하게 그려보면 그거를 이런 그림을 알 수 있는데요. 38, 27, 50, 49, 16. 여기서 이제 이런 수에 오행이라는 목, 화, 토, 금수가 합쳐지면서 상수학이 더 아주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38목, 27화, 50토, 49금, 16수에서 16수, 38목, 27화, 49금, 50토. 그래서 38목은 동이요, 27화는 남이요, 49금은 서요, 16수는 북이라고 하는 이런 방이 배열이 됩니다. 그리고 50토는 중앙이고, 그리고 여기에 안에는 1, 2, 3, 4라고 하는 5 이하의 수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5도 안에 있죠. 5도 여기 안에 공간 안에. 그래서 1, 2, 3, 4, 5라고 하는 수는 안에 있고 6, 7, 8, 9라고 또 10이라고 하는 수는 바깥에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안에 있는 것은 생수라고 이름을 붙였고 바깥에 있는 것을 성수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생수는 생명이 태동될 때의 상태를 설명하는 수고 생명이 형상화돼서 물체화될 때 설명하는 것은 성수로서 이렇게 배정됩니다. 여기 이제 수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누게 된 거예요. 그 전에 천부경의 수는 이렇게 구체화되기보다는 큰 아웃라인을 공부하다가 이 하도 이후부터는 수에 대해서 더 깊이 그걸 이렇게 나누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1수 2와 3목 4금에서 5를 더하면 6, 7, 8, 9가 됩니다. 이거를 제가 나중에 설명할 텐데요. 1, 2, 3, 4를 모음에 배열했습니다. 모음의 구조에 배열할 때 오해하는 데는 아래아를 집어넣지 않고 인에 해당되는 2를 배열했습니다. 그걸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하늘 대신해서 오라거나 하늘 대신해서 인간이 대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 원리가 그 훈민정음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거를 이게 한번 보면요. 도표를 보면 1, 3, 7, 9 태극으로 흘러갑니다. 양은 양대로 가면 이렇게 해서 양은 밑에서 위로 올라와가지고 다시 오죠. 음은 위에 있다 다시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2, 4, 6, 8 태극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태극의 상이. 그러니까 양은 양대로 그리고 음은 음대로 그러면 이런 모양의 모습이 하도의 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도의 상은 태극이라고 그러죠. 하도의 상을 그래서 태극이라고 하고 그리고 겨울 다음에 봄이 오고 봄 다음에 여름이 오고 여름 다음에 가을 온다는 그러니까 바깥은 봄, 겨울, 봄, 여름, 가을이라고는 4계절이 돌고 있습니다. 4계절을 조절하는 중앙의 토, 보이지 않는 토가 그러니까 하도는 4계절과 봄에서 여름, 여름에서 겨울에서 봄, 봄에서 여름, 여름에서 가을로 들어간다는 그런 순환한다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 원리를 그대로 훈민정음에서 적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적용했느냐? 잘 보시죠. 오는 초생, 처음에 생겼는데 천에서 이 천은 한이라는 뜻보다는 양이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1, 4, 5, 7, 9는 양이고 2, 4, 6, 8, 10은 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는 처음에 천에서 생하는데 천일생수라 천이면서 일이라고 하는 그래서 수지 위자잖아요. 수지 위 일이면서 수의 위치에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문장이. 그러면 오는 일이면서 수의 위치는 하도의 전 그림에 보면 하도의
여기 그림에 오가 배적돼야 됩니다. 오가. 그리고 아는 차지 다음 순서로는 천상 3이면서 목에 위치가 있다. 그러니까 3이면서 목에 위치니까 여기에 배적되죠. 어죠. 그리고 우는 이면서 화의 위치에 있다. 이면서 화의 위치가 있다. 그리고 어는 지면서 사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배정한 거예요. 배정의 원칙을 성한 거예요. 이걸 거꾸로 하지 않습니까? 오를 위로 가고 우를 밑으로 하잖아요. 재밌게도요. 생수는 원이 안으로 향하고 있어요. 요 아래아가 안으로 하고 성수는요 바깥으로 향해 있습니다. 아주 묘한 질서를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요, 뭐부터 시작합니까? 오부터 시작하죠. 겨울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뭐가 돼요? 그 다음에 봄.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 순서가 여름. 그 다음 순서가 뭐죠? 가을. 그러니까 뭐예요? 겨울, 봄, 여름, 가을. 그런 순서대로 이걸 배정했어요. 그러니까 훈민정음의 이런 배정이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배정하기 아니고 이걸 하기 위해서 엄청난 토론과 많은 사상적인 바탕에서 동일한 원리대로 배정했다 저는 봐요. 제가 이거를 경강부양하거나 너무 과대적으로 이런 훈민정음의 철학을 너무 우리나라에서 이게 창제됐다 해서 너무 과하게 이렇게 신봉하고 신비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안에 있는 철학적인 것은 논리가 일정하고 정연하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연구하고 좀 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래아는 천을 상영하고 천개어자다. 은은 지를 상영하고 지벽어축이다. 이는 인을 상영하고 인기언이다. 그래서 차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8개 성은 인합, 입벽. 합은 합쳐지는 거고 벽은 열리는 겁니다. 8개 중성은 벽합 원리로 상영됐다. 지금 11 정도 11개의 음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요. 거기 이제 여기 보니 이 구조를 여기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설축이 성심 천개어자, 그 다음에 지벽어축, 인기언이라고 했습니다.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구조로 해석이 돼 있다. 요걸 이제 도표로 그리면 12지지. 우리가 이제 동양 철학의 어떤 그 가장 깊은 그 하나의 어떤 축으로서 천간 12지지가 있는데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묘, 술에서 자는 천개어자, 수는 지벽어축, 이는 인기어인, 물생어, 묘. 이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상현했는데 여기서 합이 일어나고 여기 벽이 일어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제 모음의 원리가 저도 이거 하면서 이제 제가 국문학자지만 많이 들여다보면서 옛날 분들이 이 모음의 원리를 뭐로 봤느냐? 목구멍이 입이 이게 크게 벌리면 아가 돼요. 그다음에 근데 목구멍을 닫으면 뭐가 돼요? 우가 돼요. 입을 크게 벌리면서 우 해봐요. 안 됩니다. 여러분 입을 크게 벌려서 우 하려고 그러세요. 하는 순간 발음이 돼요. 발음이 돼요. 그러니까 목구멍을 닫고 열린다는 벽합, 닫고 연다는 이 자체가 발음에 이게 이 발음이 나는데 그것은 뭐예요? 천지가 열리고 닫힌다는 거하고 같다 이거죠. 마치 하늘이 열리고 닫히는 그런 구조같이 우리 인간의 목구멍이 열고 닫는 원리와 똑같아서 우리가 이렇게 오하다가 입을 똑같은 발음을 해보세요. 오하다가 아가 됩니다. 아다가 오가 됩니다. 신기해요. 해보세요 한번. 하지만 입을 닫으면 아가 안 됩니다. 이상한 아가 돼요. 오 비슷한 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발음의 벽합에 따라 발음의 모음이 일어난다는 걸 얘기했어요. 아주 명확하죠. 그래서 그 구조입니다. 이게 그 구조는 뭐냐? 천지가 처음 서로 교류할 때 그런 뜻과 같다. 이게 천지거든요. 천지가 서로 땅과 하늘이 서로 만날 때의 그런
이 작고 커지고 할 때 그와 같이 이 목구멍이 닫히고 열리는 것이 그와 같다. 천지가 이렇게. 그리고 어와 아는 또 이게 열리거든요. 이 하는 순간 우리가 발음한 야와 어는 여는 소리거든요. 입을 크게 벌리고 그것은 인간을 합쳐서 성취가 된다. 그러니까 열 때는 뭐가 열릴 때는 인간이 들어가야 돼요. 인간이는 구조를 통해서 연다 이거죠. 이렇게. 자, 제자의 본문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인지유성이라 본오행여 고합 제사시 불패라. 인간의 어떤 소리라는 것은 오행의 본화인데 사시 합하면서 불패다. 그래서 후와 설치 순이 겨울 봄 여름 가을 개하다. 여기에서 수는 생물지 원이며 화는 성물지다. 그러니까 수는 물이 탄생되는 근원이며 화는 물을 성장시키고 성수시키는 근원이다. 그래서 수는 생수를 바탕으로 할 때 수로 하고 성수를 할 때는 화가 돼요. 자, 이 구조는 무슨 말이냐? 자, 보시면요. 여기 보면 중성에서 상수학에서 제자 원리서 중에서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쭉 나오다가 맨 처음에 쭉 나오다가 요서부터 시작합니다. 요는 재생어 천에서 재생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재생하는데 칠로 배성이 된다. 재생어 친 천칠성화. 그리고 야는 청도성금이요. 야는 청도성금 하도의 구 자리에 야가 배속됩니다. 유는 6에 배속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는 8에 배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생수할 때는 겨울, 봄, 여름, 가을 순서로 나왔어요. 근데 이 아래아가 두 개 있는 제출한다고 하는 볼 때는 요부터는 여름부터 시작해요. 여름, 가을, 겨울, 봄으로 순서가 돼요. 여기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그건 왜 그러냐? 성수기 때문에 7, 8, 9, 10은 6, 7, 8, 9는 성수는 성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의 생물지 원이요. 화의 성물지 용이다. 즉 화부터는 성수. 즉 화는 뭐냐? 드러나는 거거든요. 성이라는 건 뭐냐? 물체화되고 드러나는 것은 화의 어떤 성질이 때문에 화이기 때문에 화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름부터 이 순서를. 이 순서가 뭐가 중요하냐? 이게 아무렇게 안 그렇다는 거예요. 훈민정음의 이 배열 순서나 이런 것은 다 철학적인 상수학을 바탕하기 때문에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동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성수는 여름부터 시작했지만 요, 야, 유, 여로 돼 있습니다. 동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배열 순서가. 그걸 이제 훈민정음이 곳곳에 그렇게 배열되는데요. 그걸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런 거라 저는 이제 인식을 하고 말씀드린 거고. 자, 중성의 삼모음은 중궁수다. 그래서 이걸 천은 5다. 지는 10이다. 그리고 인간은 이렇게 무국의 진이라는 것은 열매다. 진리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무국의 열매고 진리 때문에 숫자가 없다. 그래가지고 요 목금은 야, 여는 발음을 할 때는 입을 벌려야 돼요. 야, 여. 근데 유는 입을 다물어야 돼요. 벽합의 원리로 돼 있어요. 벽합의 원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지 벽합의 원리로. 자, 제출과 철출이랑 또 다 이게 얘기가 나옵니다. 가장 많이 얘기하는 이거를 너무 이렇게 확대 해석하면 너무 인간의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부연 설명하다라고 혹자를 얘기할 수 있는데 뭐 그런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과대적으로 해석하는 건 문제 있지만 있는 대로 해석하면 천지연 초출과 인해연 제출이라는데 어는요. 자, 이거는 이 생수니까 오부터 시작해요. 겨울부터 시작합니다. 어는 그렇게 그 순서는 동일하게 시작됩니다. 시어 천지부터 시작하고 초출이다. 처음 나왔다. 근데 요, 야, 유, 여는 요, 야, 유, 여 여름, 가을, 겨울, 봄 이런 순서에 요, 야, 유, 여는 2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인간의
이에서 같이 경하면서 인간이 경하면서 제출이 된다. 그러니까 초출과 제출이 뭐냐? 이 천지가 만물이 어떤 뭐가 이렇게 탄생이 돼요. 물고기도 나올 수 있고 뭐 풀도 나올 수 있고 뭐 이 자연에서 산물이 되잖아요. 인간의 손을 거치면 제출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손을 거치면 그같이 인간이 그런 인간이라고 하는 근데 여기에 보면요. 자 보세요. 오, 아, 우, 어에 아래아가 더 들어있거든 하나. 그러면 여기에 보면 기어 이 아래아를 더 붙여야 되잖아요. 아래아를 붙여서 이렇게 되는데 아래아를 붙지 않고 이걸 붙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혹자는 이제 발음상 오에다 이를 넣으면 요가 되고 아에다 이를 넣으면 여가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조금 뭐랄까 이렇게 발음상 그게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여기에는 하나 이렇게 그런 철학적인 의미로 볼 때 저는 일 때 이 천을 대행한 인간이 겸해서 제출이 된다고 하는 사상적인 어떤 그걸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구조적인 왜냐면 오, 아, 우에 아래아를 하나씩 더하는 그런 구조인데 여기 이라고 하는 걸 넣는 것은 천지를 하늘을 대행하는 인간의 그런 역할과 그런 거를 더 이렇게 사상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문장을 이렇게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떤 분은 혹 발음상 오에다 이를 더하면 요가 되고 우에다 이를 더하면 유가 저는 집에서 많이 해봤어요. 우에서 이를 더하면 비슷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거는 하나의 해석적으로 그 당시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많은 토론 끝에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천자 사상은 하늘의 뜻을 대행한다. 천자거든요. 천자. 거의 연장선에서 인간의 어떤 그런 역할과 인간의 어떤 존재인가를 들어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걸 동시에 이제 속도를 빨리 하면 오와 우어의 어떤 첫 번째 원은 이 원은 요 아래아가 하나가 있다고 하는 의미로서의 원도 됩니다. 그 의미가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게 저는 정설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한 단계 더 나와서 이왕이면 하도에 상수하게 이 도표를 넣었기 때문에 이걸 넣는다면 오아 우어의 첫 번째 원은 초생직이다. 처음에 생겼다. 근데 그 원은 안으로 향해요. 안으로. 이 순서가 바뀌면요 절대 안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 유야 유여의 두 번째 원은 유야 유여의 두 번째 원. 그러니까 순서가 동일합니다. 항상. 이 두 번째는 여름부터 시작하죠. 성수니까 여름 화부터 시작합니다. 그거는 두 번째 원은 재생의 의미가 있다. 이가 들어가면서 재생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원이 바깥을 향해요. 바깥으로. 이 순서만 바뀌어도요. 절대로 이 원이 바깥으로 향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는요. 일정한 원이 안으로 향하고요. 이건 바깥으로 향해요. 이런 구조적인 구조를 과연 그분들이 아무 의미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우연적으로 이런 도표가 만들어졌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도를 좀 더 들여서 그 안에 태극이 있는 걸 확인하듯이 이 안에는 어떠한 배열의 원칙을 딱 했고 그 배열의 원칙상 이러한 하나의 이렇게 수열과 어떤 그런 수의 원칙이 있듯이 이런 원칙들이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이게 생이라고 하는 초생, 생은 안에서 있는 거고요. 그 형은요 바깥에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거기하고도 맞습니다. 이렇게. 생과 성이라고 하는 그런 형상하고도 맞습니다. 배열이. 그 배열을 오, 아, 요, 야는 오, 아, 요, 야는 거상이와 외하니. 그러니까 이거를 원을 거, 상, 위면서 바깥에다 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면서 바깥에다. 바깥에는 오른쪽이기 때문에 설명하시는데 그런 일반적인 정서를 제가 이렇게 부인하는 게 아니고 그건 맞습니다. 이렇게. 그게 정서인데 이왕이면 도표를 하도의 도표에 제가 설명한 상수학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두면 자, 오, 아, 유, 야는 이런 양운동을 합니다. 양운동. 그럼 재밌게도 137과 동일한 배열 순서를 이겨냈습니다. 137, 하도와 똑같은. 아까 이 배열은 처음에 훈민정음에서 이렇게 이 원칙으로 이렇게 이게
수를 방위로 이렇게 이 하나의 재정의 원리로 설명하기 때문에 그 기틀 위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 바탕에서. 그래서 1379는 양운동하고 2468 우어유여는 2468 음운동을 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하도와 같이 배정하면 이러한 2468의 어떤 수치로 배정되는 우, 어, 유, 여와 요 야 이래서 1379 2468이라고 하는 음양운동의 태국운동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하도의 어떤 그런 도표하고 대비해서 이렇게 비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왜 훈민정음에서 아래아를 2로서 설명합니다. 보통 1에서 5를 더하면 6이 되고 2에서 5를 더하면 7이 되고 3에서 5를 더하면 8이 되고 4에서 5를 더하면 9가 되기 때문에 합해서 169, 275, 386, 499라는 동양의 상수학이 아주 구구단이에요. 기본이에요. 이거는 옛날 사람들이 아예 이게 생활에 아주 구구단으로 이렇게 알건데, 왜 이것을 5라고 하는 것 대신에 2를 넣는가? 아래아를 안 넣고 그 5를 이 1000은 5로 또 배정을 하면서도 그것은 인이 1000을 대행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여기서 아래아가 들어가면 이게 되지만 2가 들어가면서 1수가 7화가 됩니다. 2화가 6수가 되고 3목이 9금이 되고 4금이 8목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하도하고 틀리다고 하신 분도 있어요. 하도에서는 16, 27, 38, 4부전 다, 근데 왜 숫자가 다르냐? 그러니까 안 맞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거는 이 아래아가 아니라 이 인이라고 하는 거 들어가면서 수치가 바뀌는데 어떻게 가? 그냥 변그로 바뀐 거예요. 변그. 이 음에서 양으로 가고 양에서 음으로 가는 게 태극운동이, 음양운동이 동양철학의 궁극인데, 바뀔 때 어떻게 바뀌냐? 궁극으로 바뀔 때 변극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변극은 뭐냐? 변에서 극이 되는 거예요. 변극. 이 변이 양적 변화와 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수가 화로 바뀌고요. 화가 수로 바뀌고, 목이 금으로 바뀌고, 금이 목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수의 반대표는 화가 있습니다. 하도의 금의 반대표는 목이 있어요. 목의 반대표는 금이 있습니다. 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남자가 여자로 바뀌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마치 이 의학적으로 보면요, 중년기 지나면 남자들이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돼요. 그리고 여자들이 남성 호르몬이 돼가지고요, 그때부터 목소리가 여자 목소리가 커집니다. 남자들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몸의 형태는 바뀌지 않지만 내부에 질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실제로요. 그걸 병극이라고 그래요. 우리들의 병극은 한 50대에서 60대에 온다고 봅니다. 이렇게. 요즘 더 빨라지시는 분도 있어요. 병극이. 그런 것 같이 병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수에서 화로 바뀌고, 화에서 수로 바뀌고, 목에서 금으로 바뀌고, 금에서 모로 바뀌는데, 생수에서 성수가 되고, 생수에서 성수, 생수, 성수, 생수, 성수가 되는 동일한 생에서 성으로 갈 때 인을 거쳐서 사람이라는 뜻에서 수에로 화가 되고, 화에서 수가 되고, 목에서 금이 되고, 금이 목이 된다는 원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수십 번 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모르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가? 5에다 이 아래를 더하면 요가 되는데 굳이 이렇게 했는가? 그러면서 수의 배열을 이렇게 한 것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하늘을 대행해서 이렇게 어떤 이 만물을 재성을 시키고 보상을 시켜가지고 하는, 반드시 그러한, 인간은 인간에게 의뢰를 한다. 천지는 만물을 재성시키고 보상시키는, 완성시키는 존재로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도표하라 그러면 바로 이와 같이, 자, 1에서 7이 되고 동일한
질서의 어떤 그런 개념을 쓰입니다. 2가 6이 되고 3이 9가 되고 4가 5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수평적으로 우리가 인식하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거를 하도같이 도표하는 순간 일정한 배열의 법칙이 있구나. 이 속에는 일정한 배열의 법칙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훈민정음은 하도의 상수학 도표에 대입하지 않고는 그 문장이 깊은 구조적인 어떤 그런 철학을 이해할 수 있다. 사실 이렇게 100% 이해할 수 있다. 좀 약간 그 의문점이 듭니다. 그래서 이는 1과 7, 2와 6이라고 하는 배열로 이루어졌다. 정리를 해보면, 제가 이제 한 5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정리해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얕은 지식으로 이렇게 그분들의 어떤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공부하고 이렇게 정리해본 결과 초성, 중성, 종성은 삼재지도, 또 회삼기를 지길함삼이라는 말과 글 한글자 속에 삼음소가 있다고 하는 삼과 일이라고 하는 한글자 속에 있다는 어떤 원리, 또 하도 상생이 사계적 원리, 중성이 하도 상승 배치되고 중성의 개합, 오물었다가 퍼졌다고 하는 개합인데요. 개벽이라고 그러잖아요. 개벽의 개는 시간이 열리는 것을 개라고 하고 공간이 열리는 것을 벽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왜 벽합이라 했고 개폐를 하지 않았는가? 그걸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간이 열리는 건 아니거든요. 공간이 열리고 닫히기 때문에 개합을 하겠습니다. 개합으로. 청계하자 지배우축 인견이지만 그러나 개합의 원리로 얘기한 것은 공간이 열리고 닫히는 것을 개합이라고 하고 시간이 열리는 것을 열리고 닫히는 걸 개폐라고 합니다. 폐. 그래서 우리가 폐장하잖아요. 그런 장을 거둔다는 건 시간이 되면 폐장이 됩니다. 이게 장을 거둔다는 것은 때가 되면 장을 거두는 겁니다. 이게 오후 7, 5시나 이렇게 되면 폐장한다 그러잖아요. 장소를 이렇게 물리는 게 아니라 시간이 돼가지고 그걸 거두는 겁니다. 이게. 그래, 개폐는 시간을 얘기하고 공간을 할 때는 벽합을 얘기하기 때문에 벽합을 얘기한 거다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초중성은 오행의 원리로 인중천지일, 또 천의 대행장 이내에서 천지만물이 재성, 재물이 그 재물이 하늘과 땅이 만든 재물이에요. 이 삼라만상의 천지 자연의 어떤 모든 것은 인간의 손에 의해서 재창조가 되지만 창출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재물이 하늘과 땅이 만든 재물입니다. 바다와 물과 흙과 이 공기는 하늘이 만든 재예요. 그 재를 이루게 하고 재성을 이루게 하고 서로 보상을 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필, 반드시 필자, 반드시 필, 왜 의뢰할 외자, 호인, 인간에게 의뢰를 한다. 누가? 천지가 인간에게 의뢰해서 재성과 보상이 되게 한다 이거죠. 저는 이 철학 속에는 한약의 깊은 철학도 동일하게 있다. 인간은 하늘과 땅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야지만 장수할 수 있다고 하는 제가 그동안 공부한 이게 천인상응, 하늘과 인간은 서로 응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걸 제가 참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면서 그런 이 철학적 배경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세종대왕은 이런 하도에서 이런 원리를 따가지고 상생과 평화의 하도 세상을 지향하기를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어떤 그런 뜻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이와 같이 깊은 철학이 있다는 걸 한번 오늘 공유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